안녕하십니까 뇌기빈 여러분. 저는 박용성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소 그린워싱이 아닌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수소 경제를 너도 나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 역시도 43조를 수소 경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소차 그리고 연료전지차가 굉장히 많은 정부의 지원과 투자를 받고 있고 민간 분야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보시면은 수소차의 판매량을 전 세계적으로 보시더라도 채 2만 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 수소차가 활발하게 보급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수소 경제의 현황에 대해서 잠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소의 생산, 저장, 그리고 활용에 대한 과학적인 진실을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과정에서 수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두 번째, 독일과 한국 내에서 진행되었던 수소 프로젝트, 그리고 세 번째, 수소의 화학적 특성, 네 번째, 수소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은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물리적 특성은 저장에 관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소의 이용과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NGE에서 발표한 총 에너지 공급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와 원자력은 NGE에서 대부분이 화석연료를 사용을 대체하고 있고 화석연료의 비중은 2020년 80%에서 2050년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사용의 6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풍력, 태양열, 수력, 전기, 바이오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를 보시면은 2020년에서 2050년 사이에 굉장히 증가량이 큽니다. 30년간 증가량이 2배에 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글로벌 최종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부문별, 연료별로 나눠서 보고 계신데요. 산업의 전력 소비량을 보시면은 2020년에서 205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은 전체 산업 에너지의 니즈 중 4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50년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경우 최종 사용의 전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기에 대한 수요가 마찬가지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50년에서 2050년까지 35% 정도 건물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발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원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력의 탈탄소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의 총 전력 생산량을 보시면은 2020년에 29%밖에 되지 않았는데 2050년이 되면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은 전체 전력의 7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독일, 한국 수소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차트를 보시면은 풍력으로
발전이 되는 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덴마크, 영국, 스웨덴, fin란드, 독일이 약 30%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20년 3월 31일 기사를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독일의 전력망이 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유럽에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북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생에너지를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는 청정 에너지의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북쪽에서는 찍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독일에서 청정 에너지의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북부 지역에서 찍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망 자체가 너무 약해서 이 발전된 모든 전기를 아래 지역으로 즉 부하 센터로 다 남부 쪽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양이 전체 전력 믹스의 43%까지 차지했던 것이 이미 2019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독일 연방 정부도 이러한 취약점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으며 전력망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독일이 2021년에 발표한 수소 프로젝트입니다. 작년이죠. 연방 경제부와 연방 교통부는 62개의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를 공식 선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유로 기준으로 80억 규모고 연방정부와 그리고 주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체 가치망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수소 생산부터 수송 그리고 최종 산업 사용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독일은 수소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를 출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쉘, BP, 토탈과 같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수소 발전 혹은 생산, 기반 시설, 산업용 최종 응용 분야, 그리고 운송 등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보도자료입니다. 한국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2030년이 되면은 수소 경제에 대한 기업 투자 규모가 한국 한화 기준으로 43조 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기업의 투자 기업을 보시면은 SK 같은 경우 현대라던가 포스코 등이 주요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의 화학적인 물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의 사고는 머스킹검 리버 파워 플랜트라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2007년에 발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저장 용기에서 수소가 방출되어서 발생했습니다. 굉장한 많은 양의 수소가 이 지붕 안에 응집돼 있었는데 불길이 일게 되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던 사고였습니다. 수소는 굉장히 심각한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수소는 감지하거나 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서 연소 시 빛과 색을 거의 발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화학적인 물성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장비가 없다면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수소는 주기율표에서 가장 작은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질들을 통과할 수가 있으며
금속을 통과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큰 균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흡수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성을 보시면은 수소는 점화 에너지가 작아도 쉽게 불길이 일게 됩니다. 수소가 산화제와 섞이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발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소가 밀폐 시스템에서 누출이 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물성을 보시겠습니다. 수소는 가연성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수소는 공기 중에서 4%에서 7% 정도의 농도만 있어도 점화가 일어나고 메탄보다 7배나 위험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2019년 6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사고 사진입니다. 수소를 충전하던 중에 수소의 누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소가 유출된 몇 초 이후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재와 폭발이 발생하면서 주변 차량까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여러 가지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하이드로젠 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사고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기체 상태의 수소는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큐빅미터 기준으로 0.0838 정도여서 메탄보다 10배나 낮고요. 본 차트를 보시면 물리적 성질을 제가 나열해 놨습니다. 특정 압력에서 수소 밀도와 온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소를 저장 용기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고압으로 압축을 하거나 아니면 온도를 극저온으로 낮춰서 액화를 해야 됩니다. 수소를 액화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최소 마이너스 253도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수소는 밀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저장하기 위해서는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압축 그리고 액화입니다. 다량의 수소를 수소 용기에 아니면 탱크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고압을 이용해야 됩니다. 보통 700바 정도에 해당하는 고압이 필요합니다. 700바의 고압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은 50리터의 탱크에 2kg 정도의 수소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수소 탱크는 특수 자재를 이용해야 됩니다. 수소가스가 통과하지 못하는 재료여야 되고 또 고압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소재여야 됩니다. 수소 용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큽니다. 수소 공간, 수소 저장 같은 경우에는 900바 정도로 압력을 견뎌야 되며 그러다 보니까 고압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2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수소 자동차는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면서 도입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해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액화 방식입니다. 수소를 액화하게 되면은 수소의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많은 열을 배출하게 됩니다. 기체 형태의 수소가 액화가 되면 그 액화는 다음에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온도가 각 단계를 거치면서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수소의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열이 방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형태의 수소에서 액화에 준하는 수소로 바뀌게 된다면 그 내부 에너지가 5153kJ에 달하는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고, 이게 300kg당 수소당 총 5153kJ의 내부 에너지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소를 액화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은 내부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액화시키는데 굉장히 다량의 에너지가 소모되게 됩니다. 2019년 8월 9일 미국 에너지청에서 수소 액화 비용의 현황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각 용량별 평균 액화기 에너지 요구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은 평균 에너지 요구량이 킬로그램당 10kWh 정도가 됩니다. 즉 수소 1kg을 액화시키는데 10kWh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액체 수소 공급망 자본 비용의 세부 분석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에서 수소 액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ERIA라는 프로젝트인데요. 2020년 1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소 운송 비용과 액화수소에 대한 고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태양열과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곳에서 일본에 액화수소를 가져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 수소 비용의 계산 결과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수소 액화 비용이 가장 높은 수준이 한 31.6%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의 생산과 사용을 나타내는 밸류 체인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소 밸류 체인을 보시면은 생산과 그리고 사용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 생산되는 수소의 대부분은 화석 연료에서 생산되며 천연가스라던가 석탄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0%는 수소 전용 생산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소 공급량의 한 40%가 부생 수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메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즉, 내가 생산하는 그 수소의 양의 한 10%에 해당하는 탄소가 배출되게 됩니다. 이 부생수소의 주요 사용처를 보시면은 암모니아 제품, 그리고 계질에 사용되고 있고 메탄올 생산이라던가 철강 생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소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나타나고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 수소 공급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에 대한 수요를 보시면은 2050년까지 수요가 10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 버퍼링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교통, 산업에너지, 건물, 난방, 그리고 발전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를 에너지 목적으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까지 끌어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탄소 전력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저탄소 연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효율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투입된 전기의 한 38%에 해당하는 양만 실제 에너지로 활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가 가스에서 전선에서 가스에서 전선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100W의 전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재생 가능 에너지, 예를 들어 풍력이나 태양광을 통해서 100W의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FCEV, 즉 연료전지 차량을 이 전기로 충전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을 다시 한번 수소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75W만 남게 됩니다. 즉, 이 수소화 과정에서 바로 전기가 25% 손실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다시 한번 압축을 해서 냉각을 해서 운송을 해서 수소 충전소로 보내야 되고요. 이렇게 수소 충전소로 보내는 과정에서 또 10%의 에너지가 손실이 돼서 남는 게 65W네요. 그리고 차량 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주입된 수소가 다시 한번 전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25%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남는 건 40W가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로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또 2%의 손실이 생기니까 종합하면은 100W의 전기를 내가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는 고작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기사는 블룸버그의 5월에 올해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기적의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기후변화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노출되면 굉장히 심각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간접적으로 온실가스와 같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된 수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계속 남아서 대기 중에 있는 물질과 반응하게 됩니다. 하이드록실 레디칼이라고 해서 OH과 반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면에서 가장 가까운 대기층인 대륙권에서 노출된 수소가 오존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더 높은 성층권까지 가보시면은 수소가 수증기의 양을 증가시켜서 대기에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가두는 그런 가둠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